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질병과 죽음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바이러스는 어떤 생명체이며 왜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인 비루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바이러스는 유전체인 DNA와 RNA를 가지고 있으며 바깥에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미생물인데요. 달리 말하면 바이러스 단백질이라는 상자 속에 DNA나 RNA의 핵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혼자 쓰는 정식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본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바이러스처럼 자신이 살아갈 생명체를 이용하여 사는 것을 기생이라 하고 기생할 몸을 제공하는 생명체를 숙주라고 합니다. 즉 우리 몸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개체를 늘려나가는 바이러스는 기생이고 우리 인간은 숙주라고 볼 수 있겠죠.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미생물이 전염병을 일으키며 현미경에서 관찰되었는데요. 따라서 바이러스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인류 역사상 최근의 일입니다. 크기는 15나노미터에서 300나노미터이며 형태는 다양하며 구상, 동그란 모양, 간상, 길쭉한 모양, 코로나, 총알 모양 등 다양합니다. 다른 생명체는 기원을 주로 화석에서 찾을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워낙 작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분자 생물학으로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은 바이러스 기원을 추적해 볼 수 있게 되었죠.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기원을 아직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기원으로 세포에서 유래되었던 가설과 처음부터 바이러스가 세포 이전부터 생겼다는 독립기원설 등이 있는데요. 세포의 최소 단위는 세포이죠. 이 세포에서 정식과 같은 생명활동의 기능을 잃어 다른 세포에서 의지하면서 현재의 바이러스가 됐다는 세포 분화설이 있고요. 또는 세포의 유전물질 일부가 세포를 벗어난 뒤 특정 효소와 단백질을 얻으면서 바이러스가 됐다고 설명하는 세포 탈출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이러스의 종류는 2600여 종이며 모양이나 감염되는 숙주에 따라 바이러스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하면 일반적으로 단백질과 핵산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는데요. 핵산이 RNA인지 DNA인지에 따라 RNA와 DNA 바이러스로 나눕니다. 하지만 과학자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유전체의 복제 방식과 유전자 발현 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볼티모어 분류 체계를 사용하는데요. 볼티모어 분류법은 데이비드 볼티모어가 분류한 방식이죠.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DNA인지 RNA인지 그리고 이 숙주 유전자에 자신의 유전자를 끼워 넣는지 아닌지에 따라 총 7개의 레벨로 분류하여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세균은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며 자식을 낳고 정식을 하는데요. 반면 바이러스는 스스로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숙주에 감염이 된 후 숙주의 복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전체를 복제하고 정식하여 자식을 낳게 됩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유전적 돌연변이도 일으키며 진화하는 생명체로 사는데요. 달리 말하면 바이러스는 조건부 생명체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바이러스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숙주를 감염시키기 위해 최적화된 여러 단백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는 상태에서는 스스로는 복제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단백질이나 핵산의 덩어리인 무생물인 거죠. 바이러스는 바깥 단백질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특수 열쇠 같은 특이 항원이 돌기처럼 붙어 있는데, 이 특이 항원이 자기가 필요로 한 숙주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즉 바이러스는 표면 항원이 자기가 좋아하는 세포 표면의 구조, 즉 수용체와 일치해야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항원은 열쇠이고 수용체는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숙주의 복제 시스템인 효소와 리보솜을 이용하여 자신을 복제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감염으로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질병과 죽음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바이러스의 침공이 계속되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인류는 식량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받으며 육류를 얻기 위해 동물 가축화에 성공하여 오늘날에는 초밀집 가축 공장에서 사육을 통해 길러지고 있죠.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점점 그 종류가 사라지고 인간하고 가깝거나 인간이 필요로 하는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생동물은 갈수록 종족을 보존하기가 힘들어 개체와 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생동물에 서식하던 바이러스가 자기 생존의 터인 야생동물이 사라지자 갈 곳을 잃어 인간에게로 점차 옮겨오고 있는 것이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일단 인류에게 전염되면 수많은 인구수와 교통의 발달로 인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거죠.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종간 특이성이 있어 특정 종 안에서만 존재하고 다른 종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살고 있는 숙주, 즉 야생동물에서 서식하거나 번식하기가 힘들 때에는 종간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살기 위해 계속 변이를 하게 되고 그중 생존에 도움이 되는 변이는 보존되어 나중에 종간 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전체 중에는 DNA는 이중 나사 가독으로 되어 있고 복제를 하면 오류가 거의 없으며 오류가 있더라도 스스로 수정하는데요. 하지만 RNA는 그렇지 않고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RNA 바이러스는 복제의 정확성이 떨어져 변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는 바이러스들은 대개 RNA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유전자 수가 적고 복제 주기도 짧은 데다가 인간의 복제 기구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정식하는 것이죠. 코로나19는 48시간 이내에 최대 100배 정도 증가한답니다. 이 빠른 복제 속에서 복제 오류가 크게 일어나면 제약의 전염력과 치사율을 가진 바이러스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바이러스 변이가 조금 일어나는 작은 소변이는 계속 일어나지만 간혹 10년 주기로 대변이가 일어나 인류에게 치명적인 전염력과 치사율을 가진 바이러스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세포는 아무 물질이나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물쇠, 즉 수용체가 있어 조건에 맞는 열쇠, 항원을 가진 물질만 우리 몸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동물이나 종마다 각자 다른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속 세포로 침입하기란 쉽지 않죠. 보통 수용체는 단백질로 되어 있으며 사람은 ACE2
수용체 등 여러 개의 수용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 속으로 들어오려면 숙주의 수용체에 맞는 열쇠, 즉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 속으로 들어오기 위한 열쇠를 얻기 위해 변이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쳐 표면의 돌기의 모양이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원래 박제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축적되면서 우연히 사람의 수용체에 맞는 열쇠, 즉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게 되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바이러스는 왜 변이를 일으키며 변이가 무엇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특정 바이러스가 숙주를 감염시켜 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 체계를 발달시키게 되죠. 그러면 바이러스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죽게 되는데요. 따라서 바이러스는 살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DNA 바이러스보다는 RNA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을 복제할 때 똑같이 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변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이러스에는 RNA 바이러스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대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사람끼리 감염되는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로 변이될 위험성이 높은 것이죠. 조류 인플루엔자는 오리, 닭, 야생 조류 등 대부분의 조류에서 감염되는 감염병인데요. 만약 조류들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얼굴이 붓고 뇌염과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하루에서 이틀 만에 죽습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변이를 일으키면 개, 고양이, 돼지 등 포유류도 감염이 되고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거죠. 1997년 홍콩에서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 사망한 사건이 생겨 사람에게도 감염이 된다는 것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고열과 출혈, 설사, 폐렴, 뇌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망률이 60%에 달합니다. 인류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사 중에서 치명적인 질병은 대개 인수공동 감염병에 의한 것입니다. 평소 사람에 기생하지 않던 것이 갑자기 처음 쳐들어왔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죠. 인수공동 감염병의 60%에서 70%는 야생동물을 통해 유발되는 인수공동 감염병인데요. 이제는 신인수공동 감염병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인류에게 얼마만큼 상처나 피해를 줄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침범하기 좋은 바이러스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2년에서 10년 주기를 따라 변이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바이러스 공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이러스의 무차별한 침공에 대비하여 온 인류가 힘을 합쳐 물리치고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 즉 백신의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새로운 백신의 개발에 국가와 재정 지원 등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우리나라만의 백신 개발에도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러스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바이러스는 계속 침공이 일어납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부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그래야 바이러스의 침공으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태아와 가족들의 건강과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